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가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결국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뀔 거고, 그 정책의 방향이 천천히 두고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딱 됐으니까 갑자기 판도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건 단기간에 변하는 제도는 없어요. 또 어떤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책이 바뀐다,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바뀐 제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타임 렉이 존재하거든요. 정책 시차가 존재하니까 그게 시장을 바꿔놓는 데는 또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놓은 게 문재인 정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문 정부에서 해놓은 게 차기 정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동안 막 입주량이 늘어났던 거, 네. 2018년도에 많이 네. 늘어났잖아요. 그거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다음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는 그 다음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 공급 많이 했나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을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급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집권 4년 차, 그러니까 작년에 공급이 제일 줄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임기 말로 갈수록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그때 효과가 또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공급이 임대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도 임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만약에 대선 끝나고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까요? 결과에 따라서. 글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겠죠. 이재명 후보는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는 비슷했어요. 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의 조금 더 매운맛이 문재인 정부거든요. 저는 강도로 따지자면은 한 3배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매웠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근데 문재인 정부 매운맛이 이재명 네. 후보거든요. 핵매운맛 아니에요? 핵매운맛. 그래서 더 세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거 다 나왔는데, 규제할 카드 나올 거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문 정부에서 한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은 대부분 뭐 노무현 정부를 답습한 거예요. 뭐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다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강도를 조금 더 높인 거죠. 뭐 세금 강도도 좀 더 높이고 청약도 가점제 도입해서 더 뭐 거래에 대한 규제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규제들을 막 만들어내리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해내야 되겠죠, 그건. 여기서부터 또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잘 이제 보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은퇴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은퇴 시기가 늦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규제를 가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해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또 오래 시장에 남아있어요. 상담도 하시고 하셔야 돼서. 네. 2022년 되고 이제 꼭 2달 정도 지났는데 부동산 시장 진짜 이제 하락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제 생각에는 현재 하락도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한 몇 년간은 하락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집값이 하락하려면은 우선 뭐 심리적인 부분 말고 불안감 이런 것 말고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나 월세 같은 게 떨어져야 되는데 전월세가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현재 높기 때문에 현재를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월세가 떨어지기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수급 문제죠. 결국은. 전월세가 떨어지려면은 많이 지었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전세 월세 물건이 많이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이제 수급 상황상으로 장기 수급으로는 올해 내년 내후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입주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거는 지난 몇 년간 공급이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시장에 이제 전세 월세 물건이 많이 출회가 되려면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네.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뭐 제 생각에는 크게 올리기는 좀 힘든 환경이거든요.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만 아직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임대 시장이 안정되기 어려우면 이제 그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좀 환경 조성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공급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급도 중요한데 수요도 중요하고, 수요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가수요, 초과수요가 심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실제로 하락 거래 같은 게 나오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매매 쪽으로 보면은 그 투자 수요 또는 뭐 가수요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전월세 임대 시장에는 가수요가 없죠. 그래서 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뭐 장기적인 요인으로 인구가 준다거나 뭐 세대 수가 줄어든다든가 네. 이런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월세 수요가 현재 줄어 있거든요. 네. 이제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움직임이 둔화됐기 때문이고요. 그 움직임이 둔화된 이유는 제도적인 요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사철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세대 이런 걸 100이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네. 갱신 청구권제 때문에 거의 한 70% 가까이는 그냥 눌러 앉거든요. 이사를 안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이제 전세 월세 수요가 눌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총량으로 본다면은 어차피 그게 그건데, 네. 이제 문제는 전세 월세로 공급될 수 있는 물량 중에서 현재 재고 시장, 기존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급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신규 입주 그렇죠. 아파트 같은 케이스인데, 신규 입주 아파트의 양은 별 변동이 없어요. 현재는 약간 줄어드는 수준 정도인데, 대신에 움직이는 사람은 전체 수요 중에서 한 70%가 제자리에 눌러 앉았으니까 30%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때보다는 훨씬 더 늦게 입주 아파트가 소화가 되죠. 아. 그러니까 입주 아파트가 그러니까 입주가 끝나지가 않으니까, 입주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새 아파트고 가격도 싼 편이잖아요. 한꺼번에 네. 쏟아져 나오니까. 더 좋은 양질의 전세 물량이 소화가 안 되니까 재고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잖아요. 네. 올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5%를 한번 행사했기 때문에 못하는 순간이 되면은 다시 원위치 돼버린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을 놓고서 뭐 전세 시장 끝났다 이렇게 뭐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물량이 입주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거를 봐야지 현재 몇 달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갖고 예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아까 잠깐 금리 얘기하셨는데 예.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집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하면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1대1 대응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딱 하니까 집값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 부의 관계가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후퇴하고 또 경제 위기가 오고 또 그게 이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후에 경기 침체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 말하자면 이제 단발적인 금리 인상 말고 지속적이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건 경기가 호전됐다는 과열됐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한 때로부터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보면은 금리 인상 시작으로부터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4년 내지 5년, 요 사이 평균 4년 정도 후에 집값 하락으로 나타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 금리 기준금리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게 되니까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했거든요. 그때 0.25%포인트씩 17번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거는 2008년이거든요. 한 4년 정도의 시차가 있었고, 또 1994년도에 그렇게 하니까 또 아시아권 경제 위기가 네. 터지고, 그랬던 걸 보면 한 3, 4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 근데 지금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이냐, 시작을 네. 한 거냐, 그것도 저는 확신을 못 해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주고 있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일단 이런 두려움부터 갖고 있는 거죠.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호전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집은 사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건 없잖아요. 네. 언젠가 집값은 오르고 언젠가 집값은 떨어지는데 그 기간,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돼도 한 4년간 상승할 수 있다면은 그 기간은 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이라고 확신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뭐 3, 4년 뒤에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네. 그것도 아직 뭐 확실하지 않고 저는 확실하지 않다고. 97년 12월에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네. 98년 한 1월쯤 되면은 시장 대출 금리가 20%를 넘어서요. 막 심하게는 30%까지 가거든요. 네. 이러니까 완전히 거래가 셧다운 돼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뭐 집값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대출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전세였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라는 관행이 있잖아요. 네. 이 전세가 오히려 시장 대출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주택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는 이 은행의 기능 이게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빌려주고 세입자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 그게 이제 결국은 전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금리가 20% 30% 뛰게 되면은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자연히 자기 집을 전세에 놔서 목돈을 마련할 수뿐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MF 외환 위기 때는 금리가 뛰니까 전세가 먼저 폭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통계도 보시면은 집값 하락은 조금 있다가 나타나고 오히려 전세가 더 빨리 폭락해 버리고 전세는 한 1년간 30% 떨어지고 매매는 한 20% 정도 떨어져요. 전세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예. 이거 집 전세 나서 자금을 마련해야겠다 하면서 네. 전세를 놓다 보니 예. 전세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 자세히 보시면 월세는 안 떨어져요. 전세는 폭락하는데.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네. 대출을 중단시키다시피 한 거는 네. 돈줄을 끊어놓은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하고는 상관없이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자영업자들이 자금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돈줄을 끊었잖아요. 네. 그러면 큰 돈이 필요하면은 뭐 그러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네. 자기 집을 전세 놓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월세 가고. 네.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잘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았겠죠. 이사 안 가고. 이사 안 가고 대출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아직은 환경이 아니지만 실제로 부동산이 떨어지는 상황도 또 겪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신호가 있을 때 확실히 부동산 떨어지더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부동산 하락의 신호가 있을까요? 집값이 오를 때도 계속 떨어지는 요인을 담고 올라가고요. 네. 집값이 떨어질 때도 한 번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물때라고 비유를 하면은 하루 중에 밀물때가 있고 썰물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는데 밀물때라 하더라도 파도는 밀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계속 심리는 움직여요. 심리는 썰물이 되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불안해 하다가 뭐 또 밀물이 조금 파도가 올라오면 다행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런 파도의 움직임이 아니고 지금 물때가 밀려 들어오는 때냐 쓸려 나가는 때냐 이거잖아요. 네.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그 구조 중에서 가장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수급이고, 그 중에서도 장기 수급이거든요. 부동산은 굉장히 느립니다.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개월에서 36개월이 지나야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겠죠. 전세가 잘 안 나가게 되고, 네. 빈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기미라든가 이런 거는 그걸 봐야죠. 이제 공실이 늘어나느냐, 주택의 공실이, 아니면 공실이 현재 줄어들고 있느냐. 그럼 말하자면은 주택이 아닌데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들, 그런 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택이 아닌 것들,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우리는 상가 같은데 또는 생활형 숙박이나 요즘 무슨 라이브 오피스니 이런 것들을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은 주택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오피스텔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이거는 집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집값 하락의 징조는 아닌 거예요. 집값 하락의 징조가 나오려면 일단 조금 열악한 주거들부터 공실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안 채워지고 그런 게 또 가격이 하락하고, 그 저가주택 또는 비주거이면서 임대료가 저렴한 것들의 공실이 먼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상은 어떠냐면은 고가는 전세가 못 오르고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거, 원룸 같은 거 월세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10% 가까이, 10% 이상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대출 중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 돌아가서 거래가 안 되고 또 금매가 일부 나오는 거는 제도적인 요인이잖아요. 일시적 이주택이 3년치가 몰려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거지. 지금이 썰물 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밀물인 건 맞지만 파도가 들어왔다 잠깐 나가는 약간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정부에서 조장한 거니까. 썰물이라고. 억지로 돈줄을 끊어놓음으로 해서 조장한 거죠.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올해 내 집 마련 해도 될까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을 사면 불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로. 집을 가지는 순간 청약을 분양을 받을 기회가 봉쇄되잖아요, 현재는. 네. 또 집을 가지는 순간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주거하는 곳하고 소유하는 곳이 분리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하여튼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프레임, 틀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은 속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떨어질 거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인 거고, 앞으로 상승할 요인이 더 많으냐. 네. 이게 훨씬 더 핵심적인 그렇죠. 거죠. 만약에 올해, 내년, 내후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전월세가 떨어질 요인이 더 많죠. 그렇다면은 지금 집 마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이켜서 87년, 8년부터 일기 신도시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91년 2, 4분기에 분당 일산 시범단지 첫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90년쯤이라면은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91년에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입주한다는 게 네. 확정돼 있는 거였으니까. 근데 또 2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2008년 동탄 뭐 해가지고 이후에 판교, 광교 계속 입주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입주하는 거 알고 있으면 안 사도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3기 신도시는 굉장히 늘어졌어요. 이거 사실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됐고 그러니까요. 언제 착공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택지도 조성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입주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어디에서 내 집을 가질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나는 안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 지금 집값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이클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가장 우리나라 현실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한센 주기라고 하죠. 그게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센 주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한센 주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 뭐 경제학에 나오는 뭐 이론인데 네. 주택 경기의 사이클, 뭐 주기 뭐 이런 건데 네. 뭐 단기, 중기, 장기 이건 네. 파동이죠. 뭐 한센 파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주택 건설을 하는 사이클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안 짓고 있다가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고 네.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따라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면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짓기 시작하면 일정 시간 지나면 또 과잉 공급이 돼서 임대료가 떨어지고 네. 이런 건데 뭐 장기 주기는 뭐 단기는 주글라 파동이니 장기는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니 뭐 이게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중기 파동인 거예요, 중기 파동. 그 장기, 중기, 단기 중에 중기 파동을 그냥 한센 주기라는 용어군요. 그러니까 한센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주기론이 한센 주기가 보통 17년에서 18년 정도 주기로 보는데 과거에 주택 시장의 정점이었던 시점을 보면 네. 말하자면 정점에 꺾이는 거니까 꺾인 시점을 봐도 되겠죠. 2008년에 꺾이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다음에 외환위기는 일시적으로 한 1년 몇 개월뿐이 안 갔어요. 바로 회복됐거든요. 네. 외환위기 때는. 고전에 보면은 1991년에 꺾여요. 네. 고전에 이제 보면은 뭐 70년대 초 오일 쇼크 나고 할 때 그때쯤이니까 그 주기로 보면은 91년 뭐 2008년 한 17년, 18년 되잖아요. 지금 이제 2008년에서 만약에 17년이나 18년을 더한다면은 2025년에서 26년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 보통 많이 인용하는 게 10년 주기인데 네. 그거는 어떤 착각 때문에 그러냐면 외환위기라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외부의 돌발 변수 때문에 외환위기가 터졌던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내부적인 사정과 아무 상관없이 수급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왔던 외부에서 쇼크. 갑자기 와서 돌발 변수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뭐 10년 주기설이니 이렇게 해버리면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락이 왔어도 IMF는 외부에서 있었던 특정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골이 깊었지만 회복이 빨랐고 그 2008년도나 90년대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 수급이나 구조적인 이유로 하락이 왔다. 네. 그리고 그 주기는 17년 정도. 네. 그거를 이제 한센 주기. 그럼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사이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은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울은 전체 상승장까지 봤을 때 한 80에서 뭐 85% 정도는 진행된 것 같고, 네.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환점 돌아선 것 같아요. 아, 이제 50에서 60% 사이 네. 이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아니 이제 경기, 인천은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아, 서울이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 15년부터인데, 네. 경기, 인천은 그쵸. 작년, 재작년. 21년, 그렇죠. 20년 뭐 하반기부터 네. 해가지고 21년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타트 자체가 한 5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경기, 인천은 오히려 앞으로 꽤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런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앞으로도 않는다면? 유지된다면은 네. 경기, 인천은 많이 남는 거예요. 와,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부동산이라는 건 각 지역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단위의 지역이냐. 지방은 묶어서 얘기가 굉장히 힘든 게, 그렇죠. 지방이라도 각 지역별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왜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서울에 직장이 있더라도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출퇴근이 되잖아요. 네. 뭐 인천에 직장이 있어도 경기도에서 출퇴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안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같이 움직여요. 말하자면 뭐 서울은 오르는데 뭐 경기도는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인천은 오르는데 경기도 떨어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지방이라는 데는 동일 생활권, 그러니까 출퇴근할 수 있는 권역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충청도 사는 사람이 뭐 경상도로 출퇴근 못하는 거니까 각 도시별로도 그렇죠. 네. 같은 강원도에 있어도 원주에 있는 사람이 강릉으로 출퇴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같이 있어도 강릉하고 원주는 다른 생활권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그 기제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묶어서 공통적으로 분석을 뭐 해달라면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1980년대 말에 집값이 오를 때는 전국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90년대는 좀 잠잠했었고 2000년대 집값이 오를 때는 2000년대 초 중반에는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어요. 네. 그때는 지방은 잠잠했어요. 근데 2009년 이후에 2016년까지는 이번에는 서울 수도권은 잠잠한데 지방이 막 오르는 거예요. 네. 디커플링. 네, 디커플링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서울 수도권이 오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지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라고요. 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요인, 전반적으로 지방이 공통적으로 전세나 매매가가 뛰는 요인, 만약에 투자자들에 의해서 매매는 오르는데 전세는 안 오른다면은 그건 투기꾼들에 의해서 오르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임대시장 상승세가 더 크다고요. 점점 크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수급 밸런스가 지방도 깨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 규제가 많지 않을 때는 수도권에 많이 지었어요. 네. 그러나 수도권을 계속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규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도권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면서의 규제라는 거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네요. 강도가 너무 세다 네. 보니까 그냥 아파트를 짓기가 힘든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어서 남는 게 없으니까. 못 남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니까 지방까지도 지금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의 특징이 80년대 말과 같은 상승장이래요. 전국이 다 오르는. 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전국이 다 올랐구나.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한 3년 전부터 드렸는데, 이제 자세히 안 본 거죠, 사람들이. 그럼 지방도 지금 사이클로 치면 어느 정도 왔다고 보면 될까요? 지방은 이제 뭐 한 20%, 30% 뭐 이 사이 정도? 진짜
근데 지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쵸. 대신에. 또 지방도 지방 나름이잖아요. 예, 많이 공급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대표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구 같은 데는 공급이 확실히 중장기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이클의 뒤쪽에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 장기적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든가 그런 요인이 있으면 달리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뭐 장기 수급에 의존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내 집 마련하실 때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내 집 마련하는 거하고 집값이 오르는 게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네. 집값이라는 게 정확한 진짜 집값은 임대료예요. 그런데 매매가는 가짜 집값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가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주변의 이 기준가격 또는 중고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신축 공급이 많이 될 때 이미 많이 지어져서 임대료가 떨어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되고 있으면 신축 공급되는 분양가들 이런 것들이 주변 기존 재고 물량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게 돼요. 끌고 가는, 견인하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일어날 때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들이 뭐 대구 같은 데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격은 모른다.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네. 분양이 많으면. 그렇죠. 그러나 임대는 확실하게 안정이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 임대 안정되면은 근데 집값 막 끌어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과는 네. 그렇게 되죠. 음. 그러니까 가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막 분양이 물량이 늘어날 때 가격이 뛰는 거에 거기 끌려가면 안 된다. 현혹되면 안 된다. 그렇죠. 너무 비싸다 싶으면 오히려 차라리 저렴하게 전월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들어가서 조금 살다가 관심 갖고 보다가 집값이 적정하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됐을 때 사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좀 현명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별 수급 상황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제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네. 연간 공급량이 네. 연간 아파트 공급량입니다. 그 지역 인구에 비해서 0.5% 이하면 네. 임대료가 뛰어요. 1%가 넘으면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물론 누적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만약 많이 쌓여 있어서 말하자면 인구가 100만 명인데 1년에 10,000세대 이상 입주를 한다. 네. 그럼 그건 분명히 떨어져요. 임대료. 근데 5,000세대 이하로 입주를 한다. 임대료가 오르겠네요. 5%에서 0.5에서 1% 사이에서 거의 결정돼요. 제가 30대 초반, 사회초년생,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자주 뵐 일이 있는데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난 무조건 집 산다 이랬던 분들이 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막 또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초년생들한테 혹시 내 집 마련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부안해동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로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언론들이 보면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여요. 근데 뭐 기자들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기자들도 누군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쪽을 따라갈 수뿐이 없잖아요. 그 방향을 누가 제시하게 되냐면 그나마 제일 객관적인 게 통계잖아요. 네. 지금 통계 수치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되는 것들이 그전에는 막 이렇게 낮게 거래된 게 없었는데 막 이제 금매들이 팔리니까 막 그 한 10%, 20%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 객관적으로 봐서 신고가가 나오는 비율 또 뭐 금매들이 얼마나 가격이 떨어진 이걸 좀 조화롭게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언론들은 자극적으로 쓰게 돼요. 뭐 조금이라도 낮으면 확 그냥 뭐 폭락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네. 뭐 미래가 없다, 뭐 영끌족들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장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뭐 지금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매매가가 지금 이제 그 거래가 되는 게 금매 아니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전반적인 매매 물건의 양이 이 정도 됐으면은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안 팔리니까. 아, 왜냐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늘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또 꼭 집을 사야 되는 사람 늘상 있게 마련이에요. 꼭 집을 팔아야 될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지방으로 간다든가 이민을 간다든가 뭐 장사가 망해버렸다든가 이런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절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싼 거래는 늘 있을 수 있죠. 근데 꼭 사야 될 사람도 있어요. 뭐 결혼을 했든가 뭐 직장이 이사를 왔다든가 이러면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래해야 될 사람들 숫자를 빼놓고 나머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만약에 이 정도 거래가 안 되고 있으면 서울 아파트가 뭐 1200건뿐이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폭락으로 가야 돼요. 아. 이 정도면 막 물건이 쏟아지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일시적 2주택으로 말하자면 2020년 말에 계약한 사람, 2019년 말에 계약한 사람, 2018년 9.13 이전에 계약한 사람. 요 2018년도에는 3년간 그 네. 비과세를 해줬고, 네. 2019년도에는 2년간 해줬고, 2020년도에는 1년간 1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에서 잔금까지가 4, 5개월씩도 하잖아요. 누적이 됐구나. 3년치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딱 이 기간에 3년치 비과세 물량이 누적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일시적인 현상, 이거는 그냥 2월이 지나고 나면 또는 늦어도 3월이 지나고 나면 다 포기예요. 요즘 교환 많이 하잖아요. 네. 교환해서 치고받고 해서 다 끝내요. 이제 내 집 마련 수요자들한테 이런 물량은 4월 이후에는 갈 일이 없어요. 아,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뭐 증여하거나 또 저 옛날처럼 그렇죠. 아니면 교환하거나. 어떻게든 생존하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는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요즘에 나오는 뉴스 기사 보면은 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막 강남 너마저 점점점 막 강남은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강남에서도 하락 거래가 됐고 인근 뭐 공인중개사분 인터뷰 하신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려요. 거기에 뭐라 써 있냐면 이거는 뭐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 1층이어야 되는데 이거 로얄동 로얄층이다. 이거면은 하락 거래 맞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실리고 이제 강남도 안 좋아지니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년치 비과세 물량이 몰려 있고 근데 사실 그렇죠. 저도 현장 다니면서 비과세 물량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 싼 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비과세는 네. 안 팔면 세금이 엄청나게 그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있으면 네. 종전주택은 20년, 30년 보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양도 차이가 엄청 네. 나니까. 구멍 넘어가도 거의 대부분 비과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제가 되는데 그걸 세금을 내느니 싸게 팔겠다 하면서 나온 물건들. 그렇죠. 아, 그걸 사야 돼요, 지금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이런 걸 못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집값이 떨어질 징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고 계세요. 어떤 인터뷰에서 네. 부동산 양극화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 걸 제가 봤는데 그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은 양극화될 때도 있고 네. 또 평준화될 때도 있습니다. 네. 양극화는 뭐 다른 표현으로 차별화라고 볼 수 있는데 비싼 건 더 비싸지고 싼 건 더 싸지는 게 양극화죠. 네. 평준화는 그 반대죠. 그렇죠.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거. 네. 근데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양극화되는 경우에는 물량이 많이 공급되면 저가 주택은 끝없이 떨어져요. 그런데 고가 주택은 물량이 많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차별화돼서 저 좋은 거는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런 시장이 양극화고 평준화는 물량이 적게 공급되면은 그냥 비싼 거나 싼 거나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다 올라간다는 거죠. 다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고가 주택은 이미 올라 있는 거니까 네. 저가 주택이 많이 오르면서 평준화로 가게 되거든요. 따라붙는 그런 현상. 근데 우리 과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때는 평준화 시대였어요. 네. 집이 부족하니까. 네,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 비싼 집이나 싼 집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거의 규제를 풀어요. 하면서 많이 공급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강남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정부의 특징은 그게 아니라 막 못짓게 괴롭히잖아요. 그 분양가 9억 이상 되는 건 대출도 해주지 마. 15억 이상 되는 집은 대출 아예 빵. 네. 해주지 마. 이런 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정부의 영향이 앞으로 몇 년 갑니다. 당분간은 평준화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아, 오히려. 그 후에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면 또 달라지겠지만. 저는 투자자고 제가 현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실제로 투자도 하고 하는데 공급이 과거에 많았던 뭐 부산 같은 데는 신구축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서울은 신축하고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같은 평수라고 했을 때 구축 아파트가 높은 데는 거의 80% 수준까지 가격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직접 투자를 해보시고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네. 뼈저리게 느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 얘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겪어보면, 경험해보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급이 꾸준히 있고 계속 공급이 많고 한 지역이라면 내가 이왕 내 집 마련할 거면 좀 좋은 거, 새 거 이런 걸 위주로 보시고 공급이 많이 적고 또 가격 자체가 많이 비싸다면 주택의 수준이나 선호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네. 투자까지 가미해서 생각한다면은 정말 복잡해져요. 들어갈 때 빠질 때 네.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데 내 집 마련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하면 뻔해요. 평준화 될 게 앞으로 최소 4년은 평준화예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 정책에 의해서 착공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1년 내는 잘 안 됩니다. 그렇네요. 4년은 평준화 시대라니까요. 근데 투자자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은 다른 생각할 거 없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살 수 욕심 부려서 좋은 아파트를 사도 되고 아니면은 싼 거 사서 일단 편승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안 되면 오피스텔 한 채라도 내 걸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과천에 줍줍을 하면은 얼마를 버는데 네. 이런 식으로 기회가 많은 것처럼 포장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전체로 놓고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현실에서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정부에서 포장해 놓은 걸 포장지를 다 뜯고 봐야 돼요. 정부에서는 집 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재테크 대상, 투자 대상으로 봐도 괜찮을지, 앞으로도.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라서 그래요. 오른다는 거는 투자자들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올라봤자 비용을 빼고 나면은 내가 갖고 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는 게 별로 없다. 네. 취득세 13%대 내고, 종부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최고 세율은 7.2%예요, 연. 네. 양도세가 80%대예요. 예를 들어 2배 올랐어요. 100%가 올랐어요. 계산해 보면 종부세 내고 이거 계산해 진짜 보면 남는 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2배 올라도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노리고 있죠. 이게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또 이렇게 투자자의 진입을 아예 시장에서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해버리는 정책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돼요. 임대료의 폭등을 불러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유튜브 그때 찍으면서
CF에 9월인가 찍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 것이고 아마 이번 상승장의 끝에 가면 우리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넘버 3 안에는 들어있을 거다. 그 당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가 러시아 빼고 꼴찌였어요.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일 때 그 예측을 말씀드렸거든요. 거주비가 그렇게 좋은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는 주거비가 별로 안 드는 네. 나라였어요. 문정부 이전에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월세 오른 게 진짜 상상 초월할 정도로 올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든 뭐 크든 적든 비싸든 싸든 내 집 내 집 마련이라. 마련을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 세금이잖아요. 살 때 세금,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금, 팔 때 세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부 다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세부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혹시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없어요. 이렇게 비쌌던 이렇게 적은. 했던 적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판박이로 했는데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취득세를 이렇게 비싸게 한 적이 없고 네. 종부세는 도입했지만은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체감하는 정도. 그리고 그때는 그 대상 자체가 확실히 적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때는 이제 1% 이내로 봤었는데 네. 지금 뭐 실제로 뭐 따지고 보면 한 5% 정도는 봐야 될 거예요. 과거 대비 많이 세부담이 들어요. 5, 6% 이 정도는 낸다고 봐야 돼요. 혹시 계속 이런 세부담이 계속 될까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정책이 정치적으로 판단되면 안 되니까 네. 제 주장은 자꾸 지금 부동산이 이슈이긴 하지만은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의 세세한 이런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장기적인 뭐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놓고 검토해서 할 일이지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뭐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나중에 다 안 맞는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또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갈아타야 되고 갈아탈 때 주의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갈아타기 할 때 활용할 만한 팁이 있을지. 우선 갈아타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거래가 그 역대 최저 수준인데 거래가 없어진 게 작년 한 초부터 거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1년 이상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늘 뭐 좀 집을 키우고 싶다든가 또는 뭐 상급지로 옮겨 타고 싶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네. 근데 예전 같으면은 내가 먼저 사고 뭐 나중에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 이제 연말 올해 연초를 지나면서 보니까 엄청 고생하잖아요. 뭐 선매수했던 분들이 자기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내 걸 먼저 팔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먼저 매수하고 판다는 건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선매도 후 매수하는 거는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 다수의 생각의 총합이잖아요. 네. 그게 트렌드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넓히고 싶어요. 좁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은 늘 상승기가 진행되면 늘 이래 왔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평수, 작은 집이라도 그냥 집이면 된다고 그걸 사요. 근데 사다 보면은 한 20평대만 샀는데, 좁아요. 그리고 20평대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네, 20평대를 선호하면은. 그렇죠. 그럼 좀 있으면 이제 30평대를 선호해요. 그 시기가 이제, 작년 이전, 수준이었어요. 30평대가 선호됐던 게 뭐 19년, 20년, 21년이었다면 이제 선호도가 좀 바뀌고 있어요. 40평대로 가고 싶은데 거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제 거래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 거래는 투자자들이 일으키는 거래가 아니에요. 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갈아타기 수요가 일으키는 거래도 아니에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주면서 그게 마중물이 돼서 움직이는 시장. 타고 넘어가는. 네. 아. 그 사주면은 그걸 판 사람이 갈아타기로 가는. 네, 그렇죠.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키우거나 상급지로 가거나 해요. 근데 상급지로 가는 게 뭔가 제약사항이 있잖아요. 네. 뭐 대출 상급지는 15억 이상이 많아요. 그렇죠. 대출 자체 한 푼도 안 네, 나와. 네.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급지로 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키우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 때는 큰 평수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때는 큰 평수가 고가 지역은 올랐는데 저가 지역의 큰 평수는 못 오르고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2007년 말 2008년도에 그 대형 공급이 확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에 상승장이 굉장히 길게 가고 네. 있잖아요. 지금쯤 왔으면은 막 입주량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정상이면. 그렇죠. 사이클상. 사이클상은 네, 네. 그때 없어요. 없어. 그럼 길어진다고요. 네. 길어지면 못난이 지역에서도 이 갈아타는 수요 때문에 저가 큰 평수가 오르게 된다니까요. 일단 뭐 선매도를 하셔야 되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맞는 얘기를 해서 시장이 제 얘기에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를 저는 반기지는 않아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네. 근데 월급쟁이 부자들은 구독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또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저는 공감도 많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